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시승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트레일블레이저의 상위 트림 3가지 중에 하나죠. 프리미어 트림이 있고 RS 트림이 있고 액티브 트림이 있는데,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약간 오프로드 스타일로 지장을 하고 그런 스타일의 꾸밈새를 더한 액티브 트림입니다. 일단은 프리미어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크롬 외부에 크롬 그릴을 사용을 했다거나 뭐 인테리어나 그런 쪽에 아주 무난하고 일반적인 차 SUV라 도시명 컴팩트 SUV의 기본이라고 하면, RS는 랠리 스포츠라는 이름에 맞춰서 약간은 오프로드 온로드의 스포티함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휠 사이즈가 크다거나 머플러 TV 라운드에 크다거나 뭐 범퍼의 모양이 다르다거나 이제 뭐 블랙을 사용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타고 있는 액티브가 오프로드 성향이 더해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휠 타이어가 그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82라고 해서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가 기본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서스펜션은 뭐 어쨌든 이제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구동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차체의 무게에 따라서 서스펜션 세팅이 달라지는 건 맞는데, 특히나 이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10mm가 더 높아서, 샤워가 10mm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프로드에 가까운, 오프로더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트림이 되겠습니다. 끝? 시승 끝? 고맙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알아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상품기획 그리고 트레이닝 전문가 이동희 컬럼니스트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차들에서 약간 같은 모델의 분위기를 조금씩 달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택하는 것들이, 앞뒤 범퍼 디자인 바꾸고 휠 모양을 좀 달리하고 치장을 크게 손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쉐보레가 트레일블레이저를 내놓으면서도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부평에서 개발하고 처음부터 기획하고 개발해서 생산까지 하는 모델이다 보니, 기존의 쉐보레 차들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옵션 레인지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가격이 층층이 쌓여 올라갈 때 얘기하는 그 프라이스 레더, 사다리 그것도 되게 촘촘하게 넓게 퍼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쉐보레 차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차는 좋은데 한 50만원만 쌌으면, 차는 좋은데 한 100만원만 쌌으면 싶은 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가 거의 다 해소가 될 수준 정도로 상품의 구성 자체가 되게 좋고 가격 자체도 되게 좋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을 하자면, 디젤이 없어서 아쉽나요? 특별히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가솔린 터보 엔진이라고 해서 회전수를 많이 올려야만 높은 출력을, 높은 토크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낮은 회전수에서부터도 토크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은 디젤 엔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솔린 엔진에서 반영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이게 1600rpm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터보가 쓰이면서 토크 밴드가 밑으로 저회전 영역으로 내려왔던 거가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같이 간다고 보는 게 아예 대배기량 옛날 미국 차 가솔린 엔진 있잖아요. 네. 노이츠 V 뭐 8000cc 그런 거. 그 걔들 보면은 엔진 회전 한 개 기껏해가지고 5,500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디젤하고 다른 게 뭐야 그러면 이제. 근데 걔네들도 보면은 이렇게 뭐 한 1500rpm, 1600rpm에서 네. 느긋하게 토크 나와서 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차들이었었으니까. 네. 지금 얘도 다운사이징 터보라고 하지만 고회전 안 써도 되고 저회전에서 슥 밀고 나가는 힘도 괜찮고. 실질적으로 배기량이 크게 작기는 하지만 대배기량 엔진 특성,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특성들을 터보의 도움을 받아서 구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엔진에서 디젤 엔진이 아쉽게 느껴지지 않는 네. 그런 특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뭐 15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온다는 거하고 가솔린 엔진에서 1500rpm에서 부터 최대 토크가 나온다는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사실 터보 엔진을 쓰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위쪽의 토크를 잘라낸 거지. 네. 밑으로 토크를 끌어내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 부스트 과급압을 올리는 거에 맞춰서선 출력이 훅 하고 늘어날 수 있는 거를 못 늘어나게 제어를 하는 상황이어서. 네. 뭐 여하튼 이제 단순히 그리고 이 터보 엔진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다운사이징만 한 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 여러 엔진들이 그렇습니다만 연료율을 높이려고 되게 노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냉각수 펌프라든가 타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전기식, 전자식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기존의 유압식이라든가 기계식이라든가 그런 장치들을 썼을 때보다 엔진에 걸리는 부하를 많이 줄였어요.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고 반응 속도라든가 특성들을 많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슷한 배기량 엔진들에 비하면은 효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새 엔진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엔진의 성능을 개선을 해서 출력을 높이고 효율을 높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열효율을 높이고 부하를 줄여서 전체적인 성능을 끌어올린 것도 네. 방법인 거죠. 똑같은 엔진을 말리부에서 경험을 했을 때도 되게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뭐 제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은 트레일블레이저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아까 그 이동희 칼럼니스트께서 운전하면서 오실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엔진 특성이 말리부에서도 나쁘지 않았는데 트레일블레이저 쪽에 오히려 더 잘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 AWD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리부나 트레일블레이저의 앞바퀴 굴림 모델에는 CVT 변속기가 불리는데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아까 신차 발표 때도 뭐 질문을 그걸 해봤었는데 답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9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릴 드라이브를 패키징을 같이 할 수 있어서고요. CVT는 오릴 드라이브랑 같이 묶을 수가 없는 데다가 걔는 일단 우선은 연비를 높이기 위한 효율성이 더 중요해서 네. 그래서 앞바퀴 굴림 모델에는 CVT를 사용을 하고 오릴 드라이브가 되는 거에는 9단 변속 변속기를 사용하는 그런 조합으로 운영을 하게 됐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 차에 쓰인 AW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서 선보인 이코녹스와 마찬가지로 AWD 버튼을 눌러야 활성화가 되는 스위처블 AWD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앞바퀴로 이동력을 모두 전달하지만은 AWD 시스템을 켰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뒷바퀴로도
기동력을 전달을 하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실제 저희가 좀 시승하는 코스에서는 AWD 시스템의 특성 같은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어서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조건에서 시승자를 따로 받아서 실험을 좀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렇게 룩이라고 말하기에는 타이어도 어쨌든 올테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서스펜션 지상고도 10mm가 높고 거기다가 오릴 드라이브가 포함이 돼 있고 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비포장도로의 인도에 들어가서 비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조합을 해놓으면. 네. 사실 트랙스에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AWD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폭넓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출시 이후로 AWD가 국내에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에서는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줬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다양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택도 못하느냐 하고 선택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차이가 크니까. 그렇죠. 앞바퀴 굴림 모델과 네바퀴 굴림 AWD 시스템 들어간 모델은 뒤 서스펜션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A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트링크가 들어간 서스펜션이 쓰이고 앞바퀴 굴림 모델에는 보다 조금 더 단순한 토전빔 타입의 서스펜션이 쪽 좌측에 쓰이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으로 AWD 모델에서는 아무래도 뒷바퀴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디퍼렌셜 그리고 샤프트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뒤쪽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게 되죠. 이론상으로는 앞뒤 차체 무게 배분 비율 균형을 맞추기 좀 더 유리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뭐 고속도로를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약간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액티브 트림에 들어가는 타이어 특성상 좀 잔진동이 꾸준히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차의 움직임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쉐보레 차들이 뭐 전반적으로 기본기는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트레일블레이저도 뭐 그런 전통적인 쉐보레 차들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상당히 듬직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 컴팩트 SUV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덩치가 큰 편이고 SUV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고도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스티어링 그리고 차체 기우는 특성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그게 과거에 있었던 쉐보레 차들의 특성이기도 했죠. 네. 탄탄한 셋이 잘 달리는 기본기. 그래서 그 듬직한 운동 성능과 승차감. 그게 차 자체는 좋아요라는 얘기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차들이라 네. 그런 좋은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스포티한처럼 이제 빠릿빠릿하게 막 칼같이 반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당한 여유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둔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들은 차를 모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지만은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차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쉽고
차의 움직임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능동적인 안전 특성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국내에서 나오는 SUV들도 뭐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승차감이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좀 그런 차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SUV라는 차들이 스트로크를 길게 해서 비포장도로에서 어쨌든 노면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이 흔히 말하는 접지력을 쌓기 위해서 오프로드 성능을 높이는 그거가 핵심이었었던 차들은 어쨌든 온로드에서는 출렁출렁 네. 요들요들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거가 최근에 온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SUV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드니까. 네. 편안함이라는 그런 특성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지금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냥 뭐 기본적으로 켰다 껐다 할 수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것도 아니고. 네, 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있는 것 치고는 컨트롤이지 이렇게 캔슬레이션이 죽여버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외부 소음이 꾸준하게 들려오기는 합니다. 동급 세그먼트에 혹은 뭐 넓게 봐서 준중형급 세단이라든가 중형 세단 정도까지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봐도 어느 한쪽의 소리가 크다라고 느껴진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있어요. 예.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가 딱 튀어서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네. 대신 그렇다고 차가 매우 조용해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행 소음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네. 그리고 동급의 이 정도 가격대에 혹은 이 정도 세그먼트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납득할 만한. 네. 그러니까 소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를 이제 중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쪽에서 타이어 접촉 소음들이 어느 정도 좀 일반 타이어 쓰는 모델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드에서 나오는 패턴 노이즈라는 게 없을 수가 없으니까. 네. 다리 이음매 부분을 지날 때라든가 그런 데서의 툭툭 쳐주는 그런 느낌들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모난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음매를 딱 치고 갈 때 타닥하고 앞뒤바퀴 같이 칠 때도 네. 이게 뾰족한 게 두 개가 이렇게 푹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네. 이렇게 둥글려져 있는 게 네. 치고 투둑. 나가는. 예.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아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있었지만은 움직임 자체는 이렇게 억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치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에도 살짝 눌러주는 그런 특징들이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잘 눌러주는 그런 특성들이 좀 인상적입니다. 이 차가 저희가 지금 탄 차가 1277km를 주행한 차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댐퍼나 이런 쪽에 길들이기는 다 됐다고 보여지니까, 네. 이게 일반적인 오랫동안 타면서 계속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승차감이라고 생각해보면 네. 납득할 만합니다. 무난하다 못해 심심하기까지 한 코스를 달리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해보기도 어려운 환경이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 앞바퀴 굴림 상태로 계속 달리다가 지금 AWD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봤는데 미세하게나마 지금 정속 주행하는 와중에도 좀 약간 좀 묵직함이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엑셀러레이터의 미세한 조작에 차가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 더 무게감이 더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사실 뭐 이게
AW를 스위처블 AW를 눌러서 AWD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엑셀 페달을 밟지 않고 그냥 전속 주행을 한다고 하면 네. 트윈 드라이브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을 테니 지금처럼 이제 뭐 가속을 한다거나 하면 달라지겠죠. 네. 요즘은 또 이 AWD 시스템들이 또 많이 영리해져서 상당히 반응 속도도 빠르고 어떤 움직임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사실 크게 불만스러울 그런 움직임의 특성들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변속기도 D모드에서는 뭐 크게 불만은 없지만은 아직도 수동처럼 변속을 하려면 L 위치로 놓고 기어 레버 있는 토글 스위치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L 위치로 옮겨서 토글 스위치로 변속을 했을 때에도 실제로 지금 몇 단에 물려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 모드가 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락 L6이라고 해놓으면 1단부터 6단까지 움직이는데 6단 안에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현재 기어 단수가 표시가 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도착할 때까지 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은 잠깐 실내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소형차에 쓰이는 시트로는 뭐 적당한 사이즈, 아주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비좁지도 않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타고 있는 스파크보다는 조금 여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주 여유가 크지는 않은 그런 시트입니다. 쿠션감이 좀 탄탄한 편이고요. 쿠션 두께가 뭐 얇은 건 아니지만은 푹신한 느낌은 없고 약간 좀 탄탄한 그런 쿠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곡 자체는 뭐 그냥 무난한 편이고요. 옆구리를 받쳐주는 부분은 튀어나와 있는데 부분들도 몸이 닿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약간 좀 탄탄한 편이어서 옆구리 쪽에서는 뭐 그럭저럭 잘 받쳐주는 편입니다. 다만 이 허벅지 가장자리 부분은 조금 더 단단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시트가 있는 부분의 길이는 일반적인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짧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머리 위에 여유 공간은 충분합니다. 보편적인 체형을 가진 분들께서는 저보다는 시야가 조금 낮게 떨어질 텐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주변 확인하는 데 무리 없고 계기 확인하는 데도 무리 없을 정도의 그런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장재는 뭐 소소한 부분들에서 도어 열림 핸들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렴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뭐 그레인 형태라든지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전체적인 품질감 정도 가격대의 차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뭐 LCD 스크린 대형화 그리고 와이드화 그런 흐름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라든가 계기판 가운데 있는 다기능 화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최신 첨단 이미지를 주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서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우세하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그런 정도로 내세우기에는 확실하게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셀토스나 뭐 티볼리나 그런 경쟁사 모델들보다 좋냐라고 그러면 예 좋습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네. 이런 얘기를 쉐보레 차에서 하게 되다니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뭐 손끝에 안 닿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뭐 공기 조절 장치의 이런 스위치들이라든가 스티어링 휠 버튼들 이런 것들을 조작할 때 이런 터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헐렁헐렁했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촉감에서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는 것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물론 공기 배출구 조작 레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굵직굵직한 분에서 전형적인 쉐보레 차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절 스위치인데요. 많은 브랜드 차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절을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서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야 그렇죠.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은 반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물리 스위치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시승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컴바이너 타입이 저처럼 이렇게 편광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게 없어져서 반사광을 없애주는 편광 선글라스가 이 일반적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못 보거든요. 다 없어져. 근데 얘는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